오늘 경기도 이천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4층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4명과 간호사 등 5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건물 3층의 스크린 골프장 철거 현장에서 시작됐는데 연기가 배관을 타고 위층 병실로 빠르게 퍼지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창문 틈 사이로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병원 안에 있던 사람들은 깨진 유리창 사이로 빠져나와 사다리차로 건너탑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이천시 관고동의 한 상가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철거 공사가 진행되던 3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시작됐는데 곧이어 4층의 투석 전문 병원으로 연기가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는 투석 환자 33명과 의료진 13명이 치료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냄새 딱 맡으니까 대선 타는 냄새야. 갑자기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문을 닫아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불이 붙었다는 거 아니야. 의료진과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고 대피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 등 5명이 숨졌습니다. 다른 환자 3명도 연기를 많이 들이마셔 중상을 입는 등 모두 4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연기가 배관을 타고 병원 내부로 번지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3층의 그 창문으로 연기가 막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 연기가 시커맸어요. 아마 그 연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립이 됐던 것 같아요. 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지 5분 만인 오전 10시 22분 현장에 도착했고 관할 소방 인력을 전부 동원해 38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어 1시간 20분 만에 구조 작업을 마무리했고 수차례 수색을 벌였는데 추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내일 경찰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금 전에 1차 감식을 마쳤습니다. 현장에 있는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인영 기자, 상황은 다 정리됐는지 궁금하고요. 화재 원인이 조사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화재가 일어난 상가 건물은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줄지어 서 있던 소방 차량과 경찰차 등도 지금은 대부분 철수한 상태입니다. 화재가 난 지 9시간이 넘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주변에서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나본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은 순식간에 병실 안으로 연기가 차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투석 환자들이 빨리 거동하기 어렵다 보니 쉽게 대피하지 못했고 그래서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한 1차 합동감식 결과는 오후 5시쯤 발표됐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는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던 3층 실내 골프장의 1번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1번 방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방 안의 집기가 완전히 불에 탔다는 겁니다. 다만 정확한 화재 원인이 뭔지 또 연기가 어떻게 4층으로 확산됐는지 등은 추가 감식을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방당국에 따르면 철거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이 처음 화재를 목격했고 격리실 천장에서 불꽃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작업자 과실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70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려 화재 원인과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이천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연기가 가득 퍼진 병원은 신장 질환 환자들이 주로 찾는 투석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장시간이 걸리는 혈액 투석이 여러 병실에서 한창 진행 중이어서 환자들이 빠르게 대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화재 현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도 피해를 키운 요인이었습니다. 이어서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발견된 4층의 병원은 투석 전문 병원. 화재 당시 환자들에 대한 혈액 투석을 진행 중이어서 연기가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빨리 대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연기가 조금씩 차면 투석 중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대피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를. 특히 투석기는 작동 중에 팔목에 연결된 관이 빠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 이를 일일이 제거하는 과정에서 대피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일부 환자는 스스로 투석기에 연결된 관을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그걸 정식으로 빼려고 그러면 이게 안 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진열이 안 돼.
파해가지고 자르라. 그러니까 한 간호사 전원아가 뚝뚝 자르더라. 투석을 기다리던 환자들 역시 대부분 거동이 쉽지 않은 고령층이어서 대피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 난 3층 스크린 골프장과 연기가 퍼진 4층 병원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점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 건물은 소방법상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 5,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또 병원 역시 입원실이 없어 중소규모 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화한 시행령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결국 119가 도착하기 전 화재 초기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3층에서 발생한 연기는 급속히 위층 병원으로 확산됐습니다. 설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병원급 이상이고요. 오늘 화재 난 곳은 의원급이고. 연기가 복도나 계단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제연설비 설치도 이 건물의 경우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환자와 의료진들이 치명적인 연기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5명의 사망자 가운데는 50대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진작 대피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남아 환자들을 돕다가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베테랑 간호사는 20대 아들, 딸을 둔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진입했을 때 현장에는 의료진들이 환자들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진작 대피할 수 있었던 이들은 연기가 들어차는 와중에도 환자들의 투석줄을 가위로 자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끝까지 남았던 거는 아마도 투석 환자들의 투석 중에 그걸 바로 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나. 하지만 끝내 5명은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망자 중 4명은 환자, 나머지 1명은 마지막까지 이들 곁을 지켰던 간호사였습니다. 누가 안 나오고 누가 나온지를 모르고 한참 있다 보니까 당상이 안 나오고. 사망한 50대 간호사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딸과 군복무 중인 아들을 돕고 아버지의 팔순 생일을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빈소도 차려지지 않은 상황.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딸은 평소에도 어머니가 늘 사명감으로 일했었다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사실은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만, 우리 가족한테만 일어났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사명감을 다하셨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유난히 책임감 강하고 성실했던 베테랑 간호사. 평소처럼 환자 곁을 지키다 화를 피하지 못한 그의 소식에 병원 동료들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간호사분은 평소에는 좀 어떠셨어요? 무지 성실하셨죠.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사망자들의 시신은 일단 이천병원에 안치된 가운데 빈소 설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던 대통령실은 오늘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전면적인 국정 쇄신, 특히 인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갤럽의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잘 못하고 있다는 6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조사에선 긍정평가가 28%였습니다. 왜 잘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인사 문제가 23%로 가장 많았고 경험과 자질 부족, 무능함, 독단적이기 때문이란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현장 혼란을 초래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정책과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기 때문이란 응답도 각각 5%로 집계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민주당이 39%로 민주당이 역전했는데 국민의힘은 3월 대선 승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10%포인트나 낮은 건 여권 지지자들 중에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담긴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 혼란은 이번 주 윤 대통령의 휴가 기간 동안 더 커졌습니다. 건진법사 의혹과 관저특혜공사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이 표절이 아니란 국민대 발표. 여기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이 터져나온 게 지지율을 더 떨어뜨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그중에서도 인적 쇄신을 우선 단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적 채용, 사적 수주, 사적 이해 등 대통령실 인사와 기강을 일차적으로 책임진 이들 육상 씨는 누랄 것 없이 쇄신 1순위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은 인적 쇄신 가능성이 낮다는 메시지를 거의 매일 언론에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정말 인적 쇄신을 하지 않을지, 여당 내분 사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다음 주 월요일 휴가에서 돌아오는 윤 대통령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사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인식이 한심하다는 표현까지 쓰는 등 공격의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또 지지율 하락의 핵심은 윤핵관이라면서 이들은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해 자신의 대표직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휴대폰을 통해 공개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는 문장 자체가 형용 모순이라며 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내부 총질이란 인식도 한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 한심하다고 공격한 겁니다. 윤핵관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에 대해선 2017년 3명의 대선 후보를 밀었다며 상북지에서 아버지 셋을 보신 여포에 빗대 삼성 간호라고 비난했습니다. 장 의원을 노비에 빗대며 대중 앞에 나서지 못하며 영달을 누리려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상임 정국위를 열어 당의 현재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고 권성동 직무대행이 다음 주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안을 정국위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해임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즉시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기 때문에 당대표의 직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헌 당규상에 그게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당대표 직무정지라는 징계 이후 전국을 돌며 자맹 정치를 하던 이 대표가 비대위 구성으로 자신을 축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법적 대응을 통해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대표는 상임정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최고위원회 결정의 불법성을 가처분의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의결에 참여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내에선 비대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당대표를 해임하는 선례를 남기면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심대한 오류가 생길 것이고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쯤 법적 대응에 나설 걸로 예상되는데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여당의 내용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옆집에 입주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가 실제로는 이 후보의 숨겨진 캠프 사무실로 쓰인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혜경 씨의 측근이자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이 합숙소 전세 계약에 관여한 걸로 보고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0여 년 전 분양받은 뒤 대선 당시까지 거주했던 곳입니다. 층마다 두 가구가 거주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년 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의원의 옆집에 경기도 산하기관인 주택도시공사에 직원 합숙소가 입주했습니다. 전세금 9억 5천만 원에 200제곱미터 규모 아파트를 2년간 임차한 건데 합숙소를 명목으로
이 의원의 비밀 대선 캠프를 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전세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업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 옆집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인물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실상 비서 역할을 했던 경기도청 전직 사무관 배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배 씨가 부동산 거래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 의원 옆집의 소유주는 80대 김모 씨인데 합숙소로 임대되기 전까지는 김 씨의 아들 부부가 거주해 왔습니다. 이들 부부가 배 씨는 물론 김혜경 씨와도 밀접한 관계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배 씨가 부동산 거래에 관여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의혹의 당사자인 배 씨가 설명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선 캠프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음해성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합숙소 위치와 거주 직원 신상이 노출됐다며 계약이 끝나는 오는 20일까지만 합숙소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5, 4, 3, 2, 1, 0. Ignition. And liftoff. 우주 탐사를 위한 첫발을 뗐다. 대한민국 달 탐사의 첫 장이 성공적으로 쓰였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는 이 팰콘 9과 분리돼 목표했던 궤적에 성공적으로 진입했고 지상과의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제 정해진 길을 따라 달 상공까지 5달에 걸친 긴 여정이 시작됐는데요. 먼저 플로리다 현지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플로리다 현지 시간 저녁 7시 8분, 한국 오전 8시 8분. 팰컨 9 로켓을 타고 달 탐사선 다누리는 달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발사 2분 30초가 지나 로켓 엔진 1단이 분리됐고 이어 점화된 2단 엔진의 힘으로 목표한 지점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발사 40분 뒤 다누리는 타고 온 로켓에서 나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구로부터 703km 떨어진 곳에서 초속 10km의 속도로 우리 과학자들이 설계한 궤적을 따라 스스로 우주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발사 1시간 30분 뒤에는 호주 캔버라의 안테나와 교신하며 무사히 여정을 시작했다는 첫 소식도 보냈습니다. 임무의 첫 발은 아주 성공적으로 되었다. 우주 탐사를 위한 첫 발을 뗐다는 게 가장 큰 의미일 것 같습니다. 다누리는 지금 먼 우주로 가고 있습니다. 태양 전지판을 펼치고 스스로 전력도 생산하면서 미리 정해진 나비 모양 길을 따라 천천히 달을 향해 갈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엔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 포인트에 도착하는데 이때가 되면 다누리의 속도는 초속 170m 정도로 느려집니다. If this goes well, then future launches will also go well, and then we'll eventually get people back on the moon, hopefully. 우주 항공 분야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 지구를 숨쉬게 한 달을 한국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달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인데 성공하면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7번째로 달 탐사에 나선 국가가 됩니다. 달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딘 다누리는 이제 5달에 이르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날 달 상공에 진입하게 되면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돌입합니다.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 앞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자, 지금 이 소식 보시면서 지난 6월 전남 나로 우주센터에서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생각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환호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런데 다누리는 왜 누리호가 아닌 미국 스페이스 X사의 팰컨 9에 실어서 보냈을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핵심은 우주로 갔다가 지구로 다시 귀환하는 로켓 기술입니다. 이덕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다누리를 싣고 대지를 박차오른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 2분 30초 후 1단 엔진이 꺼집니다. 5초 뒤 2단과 분리된 1단 로켓은 바로 지구로의 귀환을 준비합니다. 대기권을 통과하기 위한 엔진이 점화되고 The first stage is currently slowing down before hitting the denser parts of the Earth's atmosphere. 발사 9분 뒤 바다 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내려앉습니다. 벌써 6번째 귀환입니다. 이번에 사용된 1단 로켓은 일부 부품만 교체하면 최대 100번까지 다시 쓸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누리를 감싸고 있던 페어링도 이번이 4번째 비행이었습니다. 이 같은 재사용 기술은 스페이스X가 발사 비용을 대폭 낮춘 비결입니다. 한 번에 6,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70억 원 정도인 팰컨 9의 발사 비용은 다른 업체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4년부터 개발 예정인 차세대 발사체에 재사용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갈 길이 멉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재사용을 하더라도 엔진, 그다음에 구조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기술이기도 하죠. 우리 발사체 기술의 한계도 스페이스X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누리호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속도는 초속 7.5km로 지구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속도인 초속 11.2km에 못 미칩니다. 추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누리호 1단 엔진의 힘은 300톤으로 팰컨 9의 절반 수준입니다. 2031년쯤 보내게 될 달 착륙선은 우리 손으로 개발한 차세대 발사체에 실어보낼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9년간 2조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덕여입니다. 달에서 지구로 음원을 보내면 실시간 음악 재생이 가능할까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누리가 세계 최초로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에 나섭니다. 달에 도착하면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를 1년 동안 반복해서 지구로 보낼 예정인데요. 또 매일 12바퀴씩 달을 돌면서 다양한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초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을 위해 다누리에 실어보낸 곳, 바로 BTS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누리가 달에서 보낸 노래가 지구에서 실시간 재생 가능한지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은 지구를 바라봐야 통신이 가능하지만 여러 대의 탐사선과 위성을 중계기처럼 연결하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이런 우주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직접 지구를 보지 않아도 네트워킹을 해서 지구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되겠죠. 달 표면 관측 역시 주요 임무입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는 카메라 2대로 한 번에 최대 10km까지 달 표면을 정밀하게 촬영합니다. 여기에 달 표면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장비인 광시야 편광 카메라도 실려 있습니다. 광물과 자원의 분포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을 포함한 달 전체의 편광 지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2030년대 초 우리 달 착륙선이 직접 달에 내릴 만한 곳도 다누리가 찾습니다. 다누리를 통해서 그 새로운 후보지 또한 이제 저희가 촬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금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헬륨 같은 주요 원소들의 분포를 지도처럼 그려낼 감마선 분광기. 아직 이유를 알지 못하는 달 일부 지역의 강력한 자기장을 관측할 자기장 측정기까지. 달은 어떻게 생겨났고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단서를 알려줄 장비들도 탑재됐습니다. 구성 원소를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자원을 조사할 수도 있고 그 달 표면의 지질 활동도 알 수가 있고 인류가 직접 발을 디딘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가장 가깝고 정밀하게 달을 관측할 다누리. 이 때문에 네이처지는 올해 가장 주목받는 달 탐사 계획으로 다누리를 꼽았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최근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표절 의혹이 나온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숙명여대가 결론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지난 6월 숙대에서 전체 교수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편 교수가 직접 나서 총장에게 학교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따져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에서 독일화가 파울 클레를 연구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논문보다 4년 전에 출판된 번역서, 참고문헌 목록에 빠져있던 선행 논문 등과 비교해보니 표절 의혹이 뚜렷했습니다. 작년 말 의혹이 제기된 뒤 조사에 나선 숙명여대는 지난 3월 예비조사를 마쳤는데도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학내에서도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 숙명여대가 1학기를 마무리하며 연 전체 교수회의에서 질문이 나온 겁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교수는 총장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심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관련 보도가 많은데 심사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학교 측의 대처가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에 대해 숙명여대 총장은 철저히 검증할 거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달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대학 측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는데 오히려 더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대학교 역시 표절이 아니라면서도 투명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단체들은 자체 검증단을 구성해 김 여사의 논문을 직접 검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로 학회장이나 교수단체 대표 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증 방법,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 단체는 국민대 판정은 교육부 훈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자료 공개와 교육부의 재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제도의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 서명에는 21만 명이 동참했고 혼란을 키운 대통령과 장관이 사과하라는 요구도 나왔는데요.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반대 집회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나와서 동생들이 만 5살부터 학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대통령도 반성하라! 용산 대통령실 앞 무더위에도 1,000명이 넘는 학부모가 모여 만 5세 입학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유아들의 인지 정서 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 경쟁과 사고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방학을 맞아 엄마 아빠와 함께 온 어린이들도 학교에 일찍 들어가야 하는 동생들을 안쓰러워했습니다. 7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저희랑 똑같은 시간 동안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에서 더 놀아야지 왜 학교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5세 입학 반대 서명에는 닷새 만에 21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대통령실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가 긴급히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학부모 성토는 쏟아졌습니다. 국민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최후의 선을 건드렸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철회하는 게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미안하다라고 하고 빨리 한 발 물러서 줬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것을 그냥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듣지 말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다. 혼란을 키운 박순애 교육부 장관,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장 차관이 일단은 정책 회귀하는 건 기본이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어제 기자들 질문은 묵살하고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만나 빈축을 산 박 장관은 오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정부가 새로 만든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초대 수장인 김순호 국장이 과거 노동운동 현장에서 이른바 프락치 활동, 즉 내부 밀고자로 활동한 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에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국장은 또 당시 보안사령부의 대공 업무에 투입됐던 기록도 확인됐는데요.
김순호 국장은 이에 대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손예영 기자입니다. 전두환 정권을 규탄하는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1980년대 초, 대학생이던 김순호 국장은 시위에 참여했다 붙잡혀 1983년 강제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제대 후인 88년 그는 노동운동단체인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인노회에 가입했습니다. 이듬해 1월 치안본부는 인노회 회원들을 줄줄이 검거했고 노태우 정권 들어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회원 15명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김 국장은 검거되지 않았고 같은 해 8월 치안본부에 특채됐습니다. 특채 사유는 대공 공작 업무. 경장 계급으로 소속은 인노회 사건을 수사했던 치안본부 대공수사 3과였습니다. 당시 구속됐던 인노회 회원들은 김 국장이 동료들을 밀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 학교에 가서 구체적인 지침을 와요. 어느 누구를 찾아라. 어느 무슨 단체의 내용을 파악해서 와라라는. 부천 지역 책임자였던 김 국장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까지 경찰이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천지구 이제 그 전체 이제 분해 그 이제 부연 이제 조직표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제 상세하게 뭐 이름이나 뭐 가명이나 뭐 그 거기 이제 조직원들의 이제 그 회원들이죠. 회원들의 이제 이름들이 이제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보통 그걸 다 알 수가 없거든요. 또 군에 강제 징집됐을 당시 김 국장은 보안사령부의 이른바 녹화사업 대상자였습니다. 실제로 대공 업무에 투입됐고 등급과 관리번호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화사업은 학생운동 전력자들의 생각과 이념을 바꾸고 출신 대학교의 학원 첩보를 수집해 오도록 활용하는 소위 프락지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프락지 역할을 소위 한 것이 아니냐. 대공 수사과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또는 젊은 노동자들을 또 젊은 시민들을 말하자면 용공분자로 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국장은 주체 사상에 회의감을 느껴 치안본부를 찾아갔으며 인노회에 대해 아는 대로 썼지만 끈앞풀로 활동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끈앞풀 활동까지 했는지 여부는 비밀로 분류된 녹화사업 자료 등을 스스로 공개하고 입증해야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중국은 대만 머리 위로 탄도미사일을 쏘며 오늘도 고강도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훈련에선 대만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까지 위협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과 그 직계 가족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남부 군사기지에서 미사일이 화염을 뿜으며 솟아오릅니다. 상공에는 전투기가 날아오르고 해상에는 구축함이 투입됐습니다.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은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탄도미사일 11발과 다연장 로켓 발사, 젠-20 스텔스 전투기 등 100여 대의 군용기, 10여 대의 구축함과 호위함이 동원됐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중국은 대만의 항구와 군사기지 위주로 6개 타격 지점을 선정했는데 대만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위협은 물론 대만 침공 시에 전개할 완전한 봉쇄 시나리오를 미리 보여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중국이 쏜 탄도미사일 중 4발은 대만 수도 타이베이 위를 지나갔고 5발은 일본이 설정한 배타적 경제수역 EEZ 안까지 날아갔습니다.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일본까지 위협한 데다 일본 오키나와나 미국 괌 등 유사시 대만 동쪽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까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设在这样一个东部什么意思呢？等于呢就是对台独势力形成了一个直接的震慑力。 중국의 군사훈련은 7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대만 현지 언론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오늘과 내일 예정된 대만 항공편을 모두 취소했고 훈련 공식 종료 시까지 운항 시간을 늦추는 등 항공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오후 펠로시 의장의 악랄한 도발 행위를 겨냥해 펠로시와 직계 가족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일본으로 날아간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은 오늘 일본 기시다 총리와 조찬 회담을 가졌는데 회담 직후 기시다 총리는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선
예정됐던 중1 외교장관 회담이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펠로시 의장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쿄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영준 특파원. 자, 펠로시 의장과 기시다 총리 아침 식사를 함께하면서 회담을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화제의 중심은 중국이었겠군요. 네, 펠로시 의장과 기시다 총리는 대만 해협 평화를 위해 미일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일 양국 회담에서 반중국이 공통 의제였다는 말인데요. 회담 직후 기시다 총리의 발언입니다. 中国の弾道ミサイルが EEZ を含む我が国近海に落下したことは重大な問題であり、中国に対し強く非難し 지금 캄보디아에선 아세안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요. 당초 예정됐던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담도 중국의 일방적인 거절로 무산됐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저녁 만찬 행사에 가지 않고 바로 퇴장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회의에서 일본 하야시 외무상이 중국의 군사행동에 우려를 표명하자 이를 듣고 있던 왕이 부장이 일본은 대만 문제에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19세기 말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한 뒤 대만을 빼앗겼습니다. 네, 역사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본은 대만 문제에 낄 자격이 없다 이거네요. 자, 그리고 펠로시 의장은 오늘을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하는데 고조된 대만 해협 갈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26년 만에 벌어진 중국의 대만 무력 시위는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이었습니다. 일단 한번 선을 넘은 만큼 중국의 이런 무력 시위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도 대만 아래 남중국해에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을 겪고 있고 때로는 군사적 충돌 위기까지 생기는 곳인데 이 지역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이번 방문은 무엇보다 동북아 지역에서 대중국 전선 구도를 명확히 그어놓고 갔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일본 총리와는 식사를 함께 했지만 우리 대통령과는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곤란한 입장이 노출된 셈이기도 합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중국은 미국과의 기후변화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후 폭풍이 미중 대화 채널 단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열흘째 열대야를 기록한 서울은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예고돼 있습니다. 창을 열어도 덥고 선풍기론 턱없이 부족해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밤새 껐다 켰다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틀면 전기도 많이 들고 실외기가 내뿜는 열기로 도시의 열섬 효과도 심해집니다. 시원한 한강물로 냉방을 한다면 어떨까요? 실제 한강물로 냉방하는 건물이 있는데 해봤더니 꽤 괜찮아서 이 방법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인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우뚝 솟은 지상 123층 롯데월드 타워. 이 거대한 건물의 가장 아래 지하 6층에 내려가 봤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2배나 되는 공간에 굵은 파이프가 이리저리 지나갑니다. 이 중 상당수는 물이 지나가는 관, 즉 송수관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하늘색으로 띠를 두른 배관이 광역수 배관입니다. 아,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물은 물인데 수돗물이 아니라 한강물입니다. 여기서 15km 떨어진 팔당 취수장에서 가져옵니다. 하루 5만 톤의 강물을 빨아들인 뒤 다시 내뱉습니다. 이렇게 많은 강물을 끌어오는 이유는 냉방 때문입니다.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한여름 서울의 온도지도입니다. 시가지는 온통 붉은색인데 온도가 낮은 한강은 파랗게 보입니다. 정오를 막 넘긴 이 시각, 벌써 서울의 기온은 3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한강물의 수온은 몇 도일까요? 지금 물의 수온은 25도 안팎, 대기와의 온도차가 8도 가까이 벌어집니다. 차가운 물로 더운 실내 공기를 식히는 게 핵심입니다. 물을 빨아들일 때는 25도, 배출할 때는 30도로 물이 가져간 열량만큼 실내는 시원해지는 겁니다. 이 시설은 아파트 1000세대를 냉방할 수 있는 규모인데 겨울에는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만 톤의 광역수를 통해서 열교환을 하여 총 냉난방의 10에서 30%를 수축열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와 환경부는 수열 시스템, 즉 강물 냉방 시스템을 한국종합무역센터와 삼성서울병원 등 서울의 다른 대형 건물에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설계를 시작해 2024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열 에너지 사업을 하게 되면 냉난방 에너지를 약 35%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도시 열섬 효과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2019년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됐습니다. 옥상에 냉각탑이라는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도시의 열섬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감이 되고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는 건물에서 나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기후변화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2050년에는 에어컨 가동용 에너지 사용량이 지금보다 3배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도시를 관통하는 강물에 세계가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1년 9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내일 다시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공간은 2배, 녹지는 3배 이상 늘었고 휴식 공간도 곳곳에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집회와 시위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그건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 지난 2020년 11월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공원 같은 광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선 기존의 섬 같은 형태였던 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옆 차로를 없애면서 총 면적 4만 300제곱미터로 기존 광장보다 2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팽나무, 참나무 등 한국의 대표적인 나무 5천 그루를 심어 녹지도 3배 이상 늘었는데 광장 면적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큰 나무와 작은 나무, 초하루까지 다층적 식재로 해서 사계절 내내 꽃이 필 수 있는 그러한 녹지로 역사적 인물과 이야기를 품은 상징물도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1392년 조선 건국부터 지금까지 600여 년 역사를 아로새긴 물길이 흐르고 한글 창제 원리를 담은 한글 분수,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는 77개 물줄기로 만든 터널 분수도 자리 잡았습니다. 기존 잔디마당의 위치를 옮기면서 조선시대 정부기관들이 밀집했던 광화문 광장의 옛 자취도 되살아났습니다. 광장 공사 도중에 발굴된 사원부 문터인데요. 우물과 배수로 등 사원부의 흔적을 볼 수 있도록 현장 전시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선 소음이 발생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집회 시위는 조례를 근거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조례로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정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집회를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위헌적인 허가제. 서울시는 내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광화문 광장 일대를 전면 통제하고 시민 300명을 초청해 공식 개장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금연 건물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것 너무 당연한 상식인데요. 금연 건물인 전북도 의회 건물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저마다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워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매번 담배 연기 빼내느라 힘들다며 국민 세금으로 방마다 환풍기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무처는 한술 더 떠 환풍기 수요 조사까지 나섰는데요.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지방의회의 황당한 모습, 정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도의회 안의 한 의원실. 창문에 환풍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환기용 창문이 있는데도 또 환풍기가 달려 있는 건데 도의원이 방에서 담배를 피울 때 쓰는 흡연용 환풍기입니다. 한 도의원은 방 안에 공무원이 와 있어도 개의치 않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약속을 하고 오셨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담배를 태우신 것은 맞고? 예. 아니 저 사람인지라 화가 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담배 한 대씩 폈죠. 필 수야 있죠. 도의회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의원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피웠어요. 그러면은 사무실 바꿨을 때 냄새 좀 고생하셨겠네요. 네, 그래갖고 내가 한기 식신이라고 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의원들 갑자기 의회 사무처에 환풍기 설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담배를 피울 테니 세금으로 환풍기를 설치해달라는 겁니다. 도의회 사무처는 한술 더 떠 흡연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까지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한 분 한 분 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이제 한 번에 하면 공사비가 싸니까. 금연 건물인 걸 알면서도 의원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담배 태우시는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그걸 요구를 했어요. 금연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냐고 이제 의원들이 우기니까 그렇게. 공공기관에서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 최근 3년간 전주시에서 적발된 실내 흡연 건수는 98건입니다. 하지만 이곳 도의회에서 적발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산정단속이 원칙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신고를 받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취재가 시작되자 전북도의회는 환풍기 설치 계획을 중단하고 실내 흡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낙동강의 녹조 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환경단체와 학계가 대구와 경북 일대를 조사해봤더니 미국 환경보호청이 정한 물놀이 금지 기준에 26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바로 뒤에서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겹겹이 쌓여 띠를 이룬 녹조를 가르며 환경단체 활동가가 강 속으로 들어갑니다. 퍼올린 강물엔 녹색 알갱이가 떠 있습니다. 이번엔 강물의 온도를 잽니다. 강 바닥에서 퍼낸 흙에선 4급수 지표종인 붉은 깔따구 유충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조사에선 이곳에서 뜬 강물에서 1리터당 212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이 정한 물놀이 금지 기준의 2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조사 현장 바로 뒤에서 사람들이 수상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녹조가 가득 낀 강 바로 뒤에는 수상 레저 선착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녹조가 심한 지금 같은 때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수상 스키나 요트를 타는 등 물놀이를 즐깁니다. 환경단체는 녹조 강물에서 물놀이 하는 걸 당장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구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레저 활동을 하다 보면 강물에 많이 빠집니다. 물을 먹게 돼요.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달성보 선착장과 화원 유원지에서도 짙은 녹조가 확인됐습니다. 환경단체는 내일까지 낙동강 전 구간에서 물과 흙을 떠서 그 안에 녹조 독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분석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 일대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입니다. 여름 휴가철만 바라보며 준비를 해왔던 상인들은 손님들이 줄줄이 예약을 취소하면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름 성수기 장사는 이미 물 건너갔고 추가 붕괴 등 2차 사고에 대한 불안감에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사고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양양 낙산 해수욕장 앞 붕괴 사고 현장 앞으로 어른 키보다 높은 안전 펜스가 빼곡히 둘러쌌습니다. 추가 붕괴 사고가 우려되면서 임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흘 전 바로 앞에서 붕괴 사고를 목격한 상인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뽀다닥 하더니 갑작스럽게 꺾어지는 거야. 곡물이 그런 걸 안 못 느꼈으면 4-5m 그 깊이에 그냥 같이 매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올해 초부터 사고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땅꺼짐은 모두 20여 차례. 또 무너지진 않을까 자꾸만 사고 현장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코앞인데 저희도 장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불안하다고요. 피서 절정기에 발생한 사고, 해수욕장 일대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땅꺼짐 발생 지점으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낙산 해수욕장입니다. 8호초 성수기인데도 파라솔 주변에만 사람들이 몰려있고 백사장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뒤늦게 사고 소식을 접한 피서객들은 줄줄이 예약을 취소하고 있는데 한 30명 정도 준비하려고 재료 사놨다 그냥 그대로 냉동실에 있습니다. 유통기한제는 못 쓰죠. 한 모텔은 취재진이 방문한 동안에만 4건의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출이 완전히 다운되고 지금 가장 피크철이거든요. 지금 8월 한 20일까지는 8월 13, 14일 거도 다 취소입니다. 관광객들도 낙산 해수욕장을 서둘러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되죠. 뭐 2차 사고, 3차 사고 뭐 계속 이렇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공사는 영업이 강제로 중단된 상점 대여섯 곳 정도에 대해서만 보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를 호소하는 주변 업소들과는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아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은 지금 몇 명한테? 저 회의 중입니다. 여름 성수기 느닷없이 발생한 땅꺼짐에 낙산 해수욕장 상권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이곳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에 건설기계의 작업대가 부러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어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공사는 DLENC라는 업체인데요. 이 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사 현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3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부는 특별 감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MBC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벌어진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포스코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부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곧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았던 점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2차 가해를 한 임원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한 뒤 수사를 거쳐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탁구 메달리스트인 오상은 코치의 아들이죠. 오준성 선수가 고교생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기 일반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실업팀 형들을 줄줄이 꺾고 결승에 오른 고교 1학년 오준성. 상대는 국내 수비탁구 1인자 강동수인데요. 강동수 선수의 코치가 바로 아버지 오상은이에요. 상대팀 코치석에서 아들을 상대하는 진풍경이 펼쳐진 건데요. 강동수의 끈질긴 수비에도 거침없이 공격을 퍼부은 오준성. 결국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고교생으론 처음으로 이 대회 일반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승 들어가기 전에 아빠한테 도발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면 한번 들어와보라고. 딱 이기고 근치석 갔을 때 통쾌했습니다. 중3이던 올해 초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까지 올라 탁구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더 무서운 10대로 진화하고 있네요. 프로야구 최하위 한화가 후반기 들어 투타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부대가 될 조짐을 보이면서 가을 야구를 노리는 팀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지난 2일 하주석의 끝내기 홈런으로 기아전 9연패 사슬을 끊었던 한화. 어제는 기아 에이스 양현종마저 무너뜨리고 68일 만에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면서 5위 서스에 나선 기아에 뼈아픈 패배를 안겼습니다.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걸 저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저희는 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기만 해도 끝없이 추락했던 한화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라미레즈와 페냐, 두 외국인 투수의 역투가 마운드에 안정을 가져오면서 전반기 최하위였던 평균 자책점이 후반기 3.41로 1위로 올라섰습니다. 탈삼진과 피홈런도 각각 10위와 5위였지만 후반기에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타격도 상승세입니다. 최하위였던 팀 타율과 타점은 4위와 3위로 껑충 뛰었고 홈런은 후반기 12개로 2위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끈함과 한 발 더 뛰는 허슬 플레이가 더해지면서 이제 만만한 팀이 아니라 한화의 고춧가루를 조심해야 하는 탄탄한 팀이 됐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플레이 한다면 다른 팀들과 경기를 할 때 저희가 쉽게 보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진 투타 지표에도 후반기 5승 1무 5패로 여전히 최하위. 하지만 블론 세이브와 실책 1위가 말해주듯 마무리와 수비가 안정감을 찾는다면 한화는 가을 야구 순위 싸움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친구 사이인 배우 이정재, 정우성 씨가 잠실구장에서 시구와 시타자로 나섰습니다. 야구 팬들과 선수들도 좋아하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를 앞두고 있지만 덥기만 합니다. 특히 오늘 강릉은 37.7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푹푹 찌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2도, 대구 36도를 보이겠고 일요일인 모레 기온이 약간 낮아져도 1, 2도 차이입니다. 이렇게 공기가 달궈지면서 주말 내내 전국 많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립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요. 시간당 20에서 30mm씩 쏟아지겠는데요. 이 소나기의 특성상 비가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리다 그치길 반복하겠습니다. 휴가철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에는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짙어지겠고 낮에는 볕이 따갑게 비추겠습니다. 이 서울의 열대야는 11일째 접어듭니다. 밤사이 최저 기온 서울이 27도 등으로 전국이 25도를 웃돌겠고요. 또 오늘 낮 기온이 38도를 육박했던 강릉은 내일 34도, 서울은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서울 등 중부를 중심으로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드디어 우리도 달에 가게 됐는데요. 다누리는 달을 모두 누리고 오라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성공적으로 달에 도착해서 임무를 수행해내길 기원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